한미 정상이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후에 한미 언론을 상대로 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 선언문도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부터 이제 우리 한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일단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공동 연설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 첫 일정에 대한 총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 의원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미국의 정상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예. 한국의 민간 기업을 이제 바로 방문한다는 것은 좀 특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만큼 그러한 기획에는 이제 의도가 숨어 있었을 텐데요. 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이제 반도체 회의를 열었고 이 반도체라는 것이 앞으로 미국의 경제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역설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러한 모습을 이제 한국과의 동맹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선거 기간부터 이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이 이 반도체를 통한 경제 안보 협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한미동맹이 강한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그러한 의도에 따라서 어제 첫 방문지를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로 택했고 첫 만남의 장소도 그곳으로 택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인배 의원께서도 어제 보시면서 이건 참 관전 포인트였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들어볼까요? 저는 보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 하고 싶은 일이 한국하고 하고 싶은 일이 엄청 많았는데 1년 취임하고 나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1년 동안 엄청 많이 기다렸다라는 인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우정욱 박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민주당 정부 사람들하고 일해볼 때 하고 공화당 사람들하고 일해볼 때하고 조금 맛이 다른데요. 예. 공화당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 때 이렇게 조금 거칠기도 하고 파열음이 나더라도 본인들의 색깔을 밀어붙이는 경향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예. 반면에 민주당 정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동맹 국가가 파열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냥 묵인하거나 그냥 뭐 알았다 그 정도로 하면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가면서 시간을 기다리는 타입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바이든 정부 1년 지나면서 아시는 바처럼 문재인 전 정부하고의 관계가 북한에 대한 그 시각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달랐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동맹 국가에게 예언은 하되 실질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가깝증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전화 통화를 할 때 네. 하고 또 이번에도 열 하루 만에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와서 정상회담하는 모습 그리고 어제 삼성에 가는 모습들 등등 오늘 또 정상회담 모습 등등을 보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서 지금 부푼 꿈을 안고 왔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하고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됐고 미국 대통령이 또 먼저 방한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한미 동맹이 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이 모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한미 동맹이 물론 미국의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안보 제공으로 이제 시작된 것은 분명합니다만 점점 그 경제 안보를 기반으로 한국의 신장된 경제력 국력을 바탕으로 좀 더 이제 대등한 관계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열 하루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예. 그만큼 이 한미 동맹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또 존중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5월 워싱턴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렇게 이제 상호주의라고 본다면 사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이제 맞는 순서입니다. 이제 예. 그러한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했던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난 후에 예.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을 때 이제 중국을 방문하기를 이제 고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우리 측에서 이야기한 거는 뭐 그런 날도 고대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이제 빨리 또 한국을 방문했으면 좋겠다. 이제 왜냐하면
양쪽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어떤 상호주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열 하루 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방문한 것은 동맹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동맹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의원께서는 이게 11일 만에 역대 최단 기간에 방문한 것. 아까 이제 굉장히 기다렸다는 말씀하셨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보면 이 한미 동맹 말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실제로 북한이 핵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에 있어서 미국은 점점 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네. 핵을 가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 핵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은 점점 더 그 심도가 깊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북한이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계속 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에 뭐 이 개념으로 나온 거는 뭐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단순히 안보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협력해야 될 필요들이 구조적으로 국제 구조 속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단순히 미국으로부터 호혜를 받는 이익을 받고 지킴을 받게 되는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동맹 구조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 간의 글로벌 국제 세계 구조 속에서 함께 해야 될 일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쪽에서는 미국도 그 필요가 있었고 당연히 한국으로서도 큰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필요가 서로가 물리다 보니 열 하루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고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토론이 정상회담 있겠지만 예. 매우 많은 아마 의제들이 다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가운데 가장 좀 주목되는 의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에서 말한 것은 이제 북한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경제 안보 협력, 그리고 지역 내 협력 이슈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논의 대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어느 한 의제가 다른 의제보다 이제 중요성이 있다기보다는 현재의 북한의 도발이 연이은 상황에서는 이제 북핵 대응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 네.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경제 안보라든지 아니면 이 지역 내의 한미가 어떻게 협력을 강화할 것인가 예. 하는 부분 역시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한 이슈가 이번 정상회담에 중요 어젠다로 이제 부각된다기보다는 이 세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 장기적 대응 방안, 모색 등에 있어서 모두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장단기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현안 문제로 보면 당장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그에 대해서 한미가 어떠한 목소리를 낼 것이냐, 대응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안전해야 되니까 예.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만 이 대한민국 세계 무역 10대 강국인 대한민국과 미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 경제 질서를 지금 다시금 만들고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우정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 안보 이슈부터 시작해서 공급망 문제까지 해서 여러 가지를 사실 구조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다뤄야 될 때 대단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쨌든 정상 간의 의지가 확인되는 것이 우선일 테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세부적인 일정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미 정상이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회담 결과를 공동 선언 형식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앞서서 한미 정상이 양국 간의 어떤 경제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또 강조한 만큼 공동 선언문에 어떤 내용 담길까도 궁금해지는데요. 두 분의 좀 예상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 의원님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첫 정상회담은 어떤 현안을 두고 그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정상회담은 뭐 방위비 문제를 과연 두 정상이 어떻게 풀었느냐 하는 것.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안이 걸려 있었던 것이죠. 두 정상 사이에. 예.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은 그러한 현안을 해결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두 정상이 앞으로 적어도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앞둔 2024년까지 예. 어떠한 식으로 이 동맹 관계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동 선언문에서는 네. 어떤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직접적으로 모색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북핵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경제 안보, 영내
협력 이슈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두 정상이 얼마나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선언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현안의 이번에 해결.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보면은 자꾸 지난 정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 정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 때 예. 가장 고생했던 부분이 뭐냐면 사드 문제였거든요. 사드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정책들을 첫 지시를 내리면서부터 문재인 정부가 시작을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미국으로서 굉장히 우려를 피하면서 한미 관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에 정상회담 하기 전에 국가안보실장 2번 날아가게 되고 예. 비밀리에 3번 가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율을 거쳐가지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론을 안 하게끔 만들고 등등의 모습이 대단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상회담 자체가 갖는 의미 서로 간에 양국 정상 간에 이 현안뿐만 아니라 세계관이죠. 북한의 관, 세계 질서의 관, 중국의 관 이런 것들을 함께 가치관 서로 공유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런 분은 이런 공유가 그렇죠.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를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유가 전혀 안 됐던 부분이 많았죠. 그게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오히려 봐보세요. 그러고 나서 시진핑은 트럼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북아 질서에서 중국이 중심이다. 그러면서 한국이 속국이었다. 역사적으로 트럼프한테 그런 거 교육을 시켰어요. 아베는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한테 이게 납치자 문제 그것이 일본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북한에게 트럼프하고 이야기하게 되고 트럼프는 그 이야기를 유엔 총회에서 천년설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대통령이 첫 만남에서부터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면서 가기 어려웠다. 이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만남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말씀하신 취임사 말한 자유에 관한 공유하는 그 자유 그리고 인권 등등의 가치관에 대한 서로가 공유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가치관을 함께하는 국가 정상 간에 만났구나라는 신뢰감만 쌓이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의 풀기가 굉장히 쉬워질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그 부분이 중요한 서로 간의 속내를 서로 교환하는 건 매우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게 되는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에 이제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것이 공식화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IPF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는지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예. IPF는 이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협의체입니다. 이거는 뭐 CPTPP라든지 아니면 뭐 FTA와 같은 이제 무역 협정은 아니고요. 그 개념과 좀 다른 거죠? 예, 무역 협정은 이제 우리의 시장을 어떤 부분에서 얼만큼 개방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상대국이 얼마나 뭐 인정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현존하는 무역 질서 내에서 우리가 얼마나 개방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관세를 내린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정을 하는 것이라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무역 질서에서 규제되지 않았던 영역들에 대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 새로운 질서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참여하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 탈탄소, 디지털 무역, 그다음에 부패 아니면 뭐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무역 질서를 이제 만들어 나갈 텐데 누가 같이 논의하겠냐 하는 부분을 지금 이제 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무역 질서를 논의하는 장에 처음부터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계의 무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이런 재화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봤다면 앞으로 이제 디지털 무역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다면 디지털 무역에 있어서는 지적 재산권이라는 측면이 또 얼만큼 중요하게 다뤄질지 그리고 이제 이 무역에 있어서의 노동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규제를 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탈탄소 부분은 그럼 어떠한 부분까지 규제를 하고 그 라인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들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뭐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모든 규칙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우리 정부로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이 논의에 참가함으로써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인배 의원님, 이것 때문에 이제 IPEF 가입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중국이 좀 불편해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고, 이게 한중 관계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좀 어렵게 접근이 되실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우정희 박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면은 IPEF는 협정이 아니다는 거죠.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협의체예요. 협의체라는데 우선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서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이게 지난 10월에 나왔죠. 바이든 대통령이 10월 정도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로부터 이제 구체화돼서 이번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 디지털 무역에 관련된 건데요. 2019년, 20년 보니까는 무역 코로나와 있어 보니까는 전 세계 무역량이 12%, 14% 정도 줄었어요. 근데 디지털 무역만 한 15%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걸 보게 되면 앞으로 이게 디지털 무역이 갖는 의미가 앞으로 새롭게 중요성을 띠게 될 거고, 거기가 맞물려 있어서 뭐 지식재산권 문제나 디지털을 통해서 정보, 사실 그것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또 입장 철학이 다르거든요. 국내 정보는 국내에서만 정보를 소유해야 된다라고부터 해서 인류 함께 공유해야 된다까지 철학도 다른 부분들 등등, 그걸 두고도 국제사회가 다뤄야 될 이슈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을 이번에 다루기 위한 협의체로서 IPEF가 나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RCEP, 이제 중국 중심으로 하고 있는 RCEP가 있는데, 그것과 지금 IPEF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국이 거의 비슷해요.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 중국 정도 빼고 나면 IPEF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염두가 되고 있다 보니,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게 우리 RCEP 이제 중국 주도의 메가 FTA와 비슷한 걸 대체하려고 그런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은 분명히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진행되면서 아마 중국도 알게 될 것 같고, 뭐 조율되는 과정에서 해결될 거다. 또 하나는 중국으로서는 이번에 취임식 때 와서 중국에서 특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좀 거칠게 좀 불편한 심기를 보였지만, 뭐 그거는 이제 두 가지라고 봐요. 사실 실체가 없는 IPEF에 대한 반발하기보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넛지 한번 찔러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이고 할 건, RCEP도 우리는 지금 가입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이것이 뭐 상충되거나 할 것도 없습니다. 일본도 RCEP 들어가 있고요. 하기 때문에 뭐 중국의 IPEF하고 뭐 이렇게 상충되거나 할 일이 별로 없을 거다. 새로운 이슈들이 오히려 더 중간중간을 메꿀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RCEP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이 여기를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개념도 아니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뭐 눈치를 본다거나 그럴 입장은 아닌 거잖아요. 네, 정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 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논의는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지털 무역의 지적 재산권을 이제 존중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심사라든지 아니면 수출 통제와 같은 그런 규범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규범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좀 공정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이 변화는 이제 무역, 통상 환경에 있어서 기존의 제도로서 규제하지 못했던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기보다 기존의 질서로서 규제되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질서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으로 반도체 동맹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이 문제는 앞으로도 미래의 이 국가 발전 전략에서 핵심적인 키워드 중 하나가 반도체죠. 이게 반도체는요, 이거는 각
지금으로는 각 마디마다 이렇게 전선이 연결되는 각 마디마다 다 필요한 게 반도체예요. 마치 전기처럼. 예, 그렇죠? 전기 밥솥에도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사실 가장 단순한 반도체는 0, 1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뭐 시스템 반도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모든 것들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얼마나 많이 생산해 내느냐 세계 시장 그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예. 인류 문명이 발달하는 만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얼마나 쉽게 조달받는가는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그 이슈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지금 때문에 웨이퍼가 그 인프라스트럭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야지 이제 건물 지금 예전에는 시멘트가 있어야지 건물을 세웠지만 이제는 웨이퍼 없으면은 이제 맞아요. 국가 발전 전략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거 인프라스트럭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걸 두고. 그래서 거기다 지금 이번에 서명도 하고 그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이제 삼성이 이 공장 라인을 이제 대폭 강화하면서 전 세계 가장 큰 이제 이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예.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으로서 안전한 어떤 공급망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참에 우리로서는 함께 세계 시장에서 보다 더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것이고 서로가 윈윈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도체라는 것이 보니까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는데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제조 같은 경우는 우리와 대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참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동맹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라는 것은 그동안 이 공급망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에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예. 국가들마다 어떻게 보면 분업 체제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제 그때까지는 중국의 정치 특성과는 이제 무관하게 이 예.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구조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점점 중국이 보다 권위주의가 강화되면서 중국의 정치와 경제가 이제 하나로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정치가 것이죠. 끼어든 것이군요. 네,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과연 이 중국과의 분업 체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원천 기술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제 설계 기술, 그다음에 제조 기술이 이제 발달해 나간 상황에서 이 시장을 계속해서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설계 기술, 그다음에 제조 기술이 계속해서 이제 격차를 유지하면서 이제 앞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시 지금 반도체를 생산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로부터 많은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기술의 격차를 유지하기 때문이고 그 기술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원천에는 미국을 비롯한 원천 기술 국가들과 협력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특정 국가를 뭐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그러한 논의 아니면 미국을 위해서 우리의 제조업 기술을 제공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그러한 정책들을 미국과 함께 추진해 나간다라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까 이제 중국이 이제 그 경제에 정치가 개입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반도체라는 것이 4차 산업에 있어서 어떤 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강국이 군사력으로 이어진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경제 안보라는 단어를 이제 보다 더 자주 사용할 것 같은데요. 이 경제 안보라는 개념, 그 다음에 기술 안보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이제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군민 융합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 있습니다. 사실 뭐 민간 부분과 군사 부분의 교류라는 것은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네. 중국은 이제 군이라는 목적을 위해 민간 경제라는 부분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민간 부분에서의 경쟁인지 아니면 중국 군과 정부가 개입한 어떻게 보면 민간 업체라는 뭐 모자를 쓰고 있지만 미명하에 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지 아니면 안보상의 문제는 없는지라는 부분을 그렇겠군요. 이제 계속 이제 보게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경제 안보, 기술 안보라는 개념이 자꾸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일까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또 만나게 됩니다. 처음과 끝이 한국 기업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도 메시지
체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는 조금 더 그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는 이게 특정 국가에 대한 불편함보다, 그러니까는 이제 반도체 이 공급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이 그는 세계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기술 좋고 싸고 하면 세계 경제 시장을 장악하는 건 당연하죠. 그걸 당연히 썼죠. 예. 그 뭐 자본주의는 모든 도덕률보다 우월해요. 싸면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건 맞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는 정치적 의지에 의해 가지고 이 공급 자체가 그 진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익 구조가 아니라. 예.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개입되는 순간부터 앞서 말씀한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이게 안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 자유 진영의 국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안정되게 시장 체제 속에서 이게 그 시장체가 갖는 자유 경쟁 속에서 기술력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온전하고 좀 안정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 고민에 나온 단어가 이제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나온 것이고요.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을 처음에 방문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곳이 또 이제 정의선 현대를 방문하게 되는 거죠. 현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그 로봇 산업까지 이제 붙여서 예. 현대 자동차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기술의 거의 그 90%가 다르파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그 국방성이 가지고 있던 그 투자를 받아서 개발되었던 로봇 그 산업들을 가지고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과 미국 간에 지금 이 물류 산업까지 합쳐가지고 기술까지 대단히 많이 결착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의원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바로 한국의 개인 기업 공장에 가서 들린 것도 상당히 총수를 만난 것도 좀 이례적이다 얘기하셨는데, 정의선 회장과의 어떤 마지막 만남, 이건 어떤 또 의미로 해석하셨어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제 한국 방문은 이제 동맹과의 강화,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에 던지는 이제 메시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삼성 공장을 방문하면서 이제 미국 직원에게 이제 뭐 투표하는 걸 잊지 마라라는 이제 말을 할 정도로 또 미국 국내 정치적인 고려도 이제 뭐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이 반도체 수급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공급도 이제 매우 불안정해진 상황인데요. 뭐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도 차를 주문하면 뭐 1년 안에 차를 받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인데, 이제 미국도 이제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어서 미국의 그런 국내 정치적인 고려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미국 경제를 위해 본인이 외국에 나가서 뭐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미국 국내 정치적인 메시지도 고려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의원님께서 서두에 북핵 대응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에서 글쎄요, 북한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 있는 동안 미사일 발사라든지 아니면 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과연 뭐 어느 정도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뭐 추측하기는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정황상 북한이 올해 들어 실험 발사한 여러 미사일들은 대륙간 탄도탄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나 뭐 가까운 일본 등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들이 이제 있는데, 그 미사일 자체로는 이제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미사일들의 핵탄두가 실렸을 때 이제 위협이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핵탄두는 그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되기에는 너무 크고 무거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본인들의 위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소형 핵탄두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소형 핵탄두의 핵실험이 이제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북한이 작년 1월에 당대회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이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또 이제 새로운 ICBM의 발사, SLBM의 발사 뭐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이게 과연 뭐 내일까지 뭐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인비 의원께서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뭐 한국에 있을 때라든가 쿼드가 열리는 일본에 있을 때라든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런 거 이렇게 저울질 해보는 걸 좋아해서 이번에 해봤거든요. 해보니까는 지분은 정말 이번에 50대 50 같아서 한 1도 더, 반반이다. 예, 1도 더 이렇게 다른 쪽에 무게를 저는 못 주겠더라고요. 네. 생각해 보면 가까이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에 있고 또 이제 일본에 있고 가까이 있을 때 핵 도발이나 미사일 도발하게 되면 효과는 크죠. 자, 그렇지 않아도 좀 미국으로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중국 문제, 아프간 문제, 이란 문제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시선이 분산돼 있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을 때 그렇게 좀 충격 요법을 쓸 유혹은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핵 연료는 장착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예. 그 미사일 연료가 그렇다면은 뭐 발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새롭게 나온 변수가 있잖아요. 코로나가 등장을 했잖아요, 북한에. 그렇죠. 어제까지 220만 명 정도가 돼 있고 220만 명 같으면은 2,700만 명 중에 거의 10%가 지금 코로나 유혈자로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보다 1,000만 명, 5배 정도 더 많을 거다라고까지 추측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는 속에서 지금 뭐 오늘 아침에도 농심을 남새, 채소 같은 거 이제 공급해주면서 봉쇄해놓고 그것을 공급해주면서 주민들을 달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 결핍 사회죠. 쇼티지 소사이티이기 때문에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봉쇄를 하거나 막아놓고 되면은 사실 버틸 힘이 없지요. 햇반이 있지도 않고.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런 즉석 음식이 있는 그 체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봉쇄되고 나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중국만 봐보십시오. 중국도 이렇게 봉쇄시켜 놓고 계속 지원하는데도 중국 주민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더 심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르긴 몰라도 지금 시장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의 생필품의 70% 이상, 식량의 50% 이상이 조달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런 상황까지 맞물려 있게 되면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든 러시아든 국제 기구를 통해서든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지금 만약에 도발을 하게 되게 되면 그 명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이제 도덕적 명분이 아무에게도 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두 개를 이렇게 저울질 해보면은 합리적 판단을 해보면은 50대 50이다. 50대 50이다. 예, 이걸 말릴 사람도 없어요. 도발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말릴 사람도 없어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 하면은 진짜 답이 안 나오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저는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위의 논의가 나올 수 있을지 역시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준비 태세를 이제 강화하고 확장 억제를 얼만큼 다시 확장 억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정상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확장 억제에 관한 문구는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까지는 미국의 핵 능력과 재래식 능력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제 확장 억제를 이제 제공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것에 비해서 작년 5월에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공동 선언문을 보게 되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핵 능력이라는 단어를 이제 적시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EDSCG라고 하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이제 2018년 이후에 한미 간에 이제 개최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한미 간의 이제 확장 억제를 강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아마도 그 공동 선언문에 미국의 핵 능력과 재래식 능력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네. 확장 억제에 제공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러한 비슷한 표현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다시 정상 가동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특정 전략 자산을 단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해서 대응한다는 그런 단기적인 논의보다는 이러한 확장 억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정상화되고 정규화된다라는 이런 확장 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인식을 공유한다라는 측면을 강조할 홀딩됐던 것을 좀 다시 굴리게 된다. 네, 그러한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동 선언문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측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